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이배용규입니다. 저는 지금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정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라북도 정읍에 있어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5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그 안동의 그 풍광과 경치를 보면서 참 좋은 곳이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지금 앞에서는 이제 등재된 경우고 저희의 경우에는 아직 등재는 안 되었고 2017년에 국내 문화재청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019년 정도 되면 등재가 되었어야 되는데 유네스코의 상황 때문에 저희가 안 되어서 그동안의 과정과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의 과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하는 사건이 한국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것들이 그것과 관련된 기록물들이 대단히 많은데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과 범위로 이 수천 건, 수만 건의 그 기록물들을 선정하고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우선 많았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신청했던 것은 175건에 12,000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들이 국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이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보존 관리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 기준으로 삼아서 그 국가 기관이나 국가 기관에 준하는 기관들이 가지고 있고 그 중에 관리와 보존이 잘 되는 것을 선정해서 175건을 선정을 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그 역사적 의미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선정하고 방향을 잡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어떤 이제 세계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그 개념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민중이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어떤 대규모 민중 항쟁이다. 그것이 한국의 역사, 더 나아가서는 세계사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 측면을 강조했고, 그리고 이제 조선의 측면에서 보면 조선 왕조 체제가 붕괴되고 또 그것이 조선의 역사에 끝나지 않고 청일 전쟁이라든지 동아시아 질서의 계기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근대사의 변환이 되었고 근대사 이후에 어떤 민주운동의 흐름과 연결되는 부분들에 관한 부분들을 동학농민혁명의 정의로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기록물의 내용을 선정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기록물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여기 보면 기억의 유산과 기억의 축적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역사 이해의 변화가 대단히 급격하게 변화되는 거죠. 말하자면 동학난이라고 하는 형태 어떤 개념에서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하는 획기적인 전화가 되어 가는데 그게 우리의 역사의 해석과 더 나아가서는 그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1994년이 100주년이 되었는데 동학농민 100주년이 되었는데 이때의 과정을 통해서 농민혁명에 대한 인식의 변환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 인식의 변화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학술 연구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 기념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기록물들에 대한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을 우리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건들은 하나의 사건과 그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단선적이라면 동학농민혁명의 경우에는 각각의 주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민혁명의 농민군 그리고 그것을 토벌하는 정부와 진압군 그리고 토벌의 주체로 정부뿐만이 아니라 민간의 지식인들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본이 들어와 가지고 역시 토벌의 주체로 참여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의 사건이 다양한 주체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진정성과 희귀성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그런 방향성을 우리가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선정할 때 개념과 범위를 정할 때 그렇게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세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인간 존중이라든지 평화와 평등 이의 내용들이 동학농민 기록물에 또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사건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맥을 닫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강조해서 그 개념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민간 기록물의 경우에는 이제 민간에서 생산한 기록물, 그 다음에 정부가 생산한 기록물, 그 다음에 일본이 생산한 기록물이 있는데 민간 기록물도 다양한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군이 생산한 기록물이 있고 농민군은 진압한 사람들이 생산한 기록물이 있고 그 다음에 농민혁명을 객관적 측면에서 제3자적 측면에서 보고 듣고 하는 것을 기록한 그런 기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 정의를 통해서 분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각각의 주체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 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정부가 생산한 그러니까 정부와 조선 정부와 그리고 그것을 토벌하는 사람들이 기록한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생산한 기록물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관련해서 그리고 청일전쟁과 관련해서 기록물들이 많은데 저희가 대상으로 삼은 것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일본 공사관 기록 그러니까 그 범위를 일본에까지 확장시키면 이게 확장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커져서 그것을 일본에 가서 수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하지는 않고 우리 국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록물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별로 현황을 보면 이제 대부분의 당시의 기록물들의 구성들이 농민군이 물론 이 사건의 주체가 되었지만 기록의 형태에 있어서는 조선 정부가 기록한 기록물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진압 기록물, 또 보고서, 각종 보고서, 또 정부와 각 그 지방 사이에 왕래하는 문서 이런 것들이 대단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농민 주체들 이 사건의 주체인 농민군 기록물도 있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고 왜냐하면 이 기록물들이 다 소멸되고 멸실되고 이런 과정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그 밖에 그 진압 기록물,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민간이 농민군을 자발적으로 진압하면서 자기들이 일기 형태라든지 보고서 형태라든지 이런 기록물들을 만들어서 이제 기록해 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견문 기록물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지식인들이 예를 들어 황현이라든지 이런 지식인들이 제3자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기억하고 기록해 놓은 기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견문 기록물로 볼 수 있겠고 그 밖에 이제 일본 공사관 기록물, 일본 기록물이 있습니다. 시기별로 우리가 그 기록물 현황을 보면은 주로 1894년 5년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이 1894년에서 5년까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 실제는 94년이지만 95년에도 토벌되고 진압되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기록물이 이제 가장 많고 그 이후에 1896년이나 1909년까지는 이제 일제강점기 이전까지의 기록물들이 있고 그다음에 1910년에서 1951년까지의 기록물들인데 이러한 기록물들은 동학농민혁명을 참여했거나 목도한 사람들이 당시 시점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회고록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기억하고 있어서 그런 기록물들을 거기에 포함시켰습니다. 여기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기록물들이 있습니다. 그 왼쪽에 무장 포고문 기록물은 동학농민군이 3월 봉기하면서 포고문을 발표하는데 그 포고문의 원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천도교 중앙총부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물이고 오른쪽은 동학에 직접 참여한 오지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1920년대 후반에 그 자기의 동학사라고 하는 타이틀로 동학농민혁명을 기록한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민군이 직접 생산한 기록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진압한 사람들의 기록물인데
왼쪽에 있는 기록물은 유해성책이라고 해서 이것은 당시에 유해군 또는 민보군이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한 조직들이 이 유해성책에는 조금 농민혁명의 각 집안별로 사람별로 농민군에 가담한 사람, 그 다음에 관군의 가담한 사람 이런 것을 표시해 놓은 그런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토비대략은 상주 지역에서 민보군으로 참여한 김석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참여한 기록을 기록해 놓은 그런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문 기록물은 왼쪽에 김약재 일기는 김약재라는 유생이 농민혁명을 보고 다시 기억하고 기록해 놓은 기록물이고, 오른쪽에 겸산유고는 나주 지역의 이병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나주 지역 중심의 활동 내용을 동학농민혁명을 기억하고 기록해 놓은 그런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생산한 보고서와 공문서 보면 왼쪽의 경우에는 이게 좀 작아서 보이지 않는데 흥선대원군 효유문입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당시 동학에 참여한 사람들은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생업에 종사하라 그런 내용의 효유문을 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흥선대원군이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를 추동하는 그런 밀서를 또 보내기도 하는 그런 기록물이 있어서 의미가 있는 기록물이고, 오른쪽에는 홍계운 유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록물은 이제 홍계운을 양호 초토사 진학군 대장으로 임명하면서 고종이 홍계운에게 병권을 주는 그런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문 선봉진 등록과 양호 전기는 그때 진압 기록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주재 공사관 기록은 왼쪽에는 주한 일본 공사관 기록인데 이 기록은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 기록되어 있고, 오른쪽은 일본 공사관 통유인데 일본 공사관에서 조선의 관청에 어떤 문서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의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는 있지 않고 조선에만 현재 우리 대한민국 가지고 있어서 그 내용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이게 국가의 어떤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기록물이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규장각 저희 재단, 그리고 고려대, 또 천도교 중앙총부,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중앙도서관, 그리고 연서대 도서관,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 독립기념관, 고궁박물관, 전라북도까지 그러니까 다양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다 수집해 하지는 않았고, 이제 요 경우에 각각의 기관들에게 동의서를 요청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이 목록을 동학농민혁명 기록물도 저희가 등재 신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협의를 해서 목록에 포함시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경우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좀 구체화시키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는 것들을 위주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사적 가치의 의미를 저희가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선 진정성 측면에서 보면 이 원본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시에 그 사건과 직접 인접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강조했고, 또 이 생산의 또 작성의 주체가 민간도 있지만 또 정부가 있기 때문에 그 원래의 진정성 가치가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 중요성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 동학농민혁명이 추구하는 어떤 그 근본적 방향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다, 또 인내천, 이런 어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했다 하는 점을 강조했고, 그것이 세계사적으로 동아시아 질서를 재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그것이 이제 전쟁과 평화 그런 의미도 우리가 여기에 부여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이나 장소, 사람의 경우는 시간은 94년 5년이 중심이 됐고, 장소는 한반도 전역이 되고, 사람은 당연한 주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는 형태와 양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기록물은 이제 한지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그래서 그 한지의 형태를 통해서 기록물이 어떤 형식과 어떤 문서의 양식을 보여주는가 하는 부분들도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가치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하는 사건, 또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어떤 한국사에 있어서는 한국 근대의 시작이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동학농민혁명 이후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3.1운동, 4.19, 5.18, 또 60 민주화운동까지 이어지는 어떤 근대 민주의 가치의 뿌리다, 민주주의의 뿌리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연결된다라고 하는 점이고, 희귀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양한 주체가 기록했다, 하나의 사건을. 그리고 원본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추진 경과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는 원래는 이제 아까 1994년을 기점으로 해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2004년에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 특별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라고 해서 명예회복 국가기구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있었고, 2010년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발족을 하게 돼서 그 이후에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기록 세계유산을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라고 그런 이제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유적지에 관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유적지의 경우에는 세계유산에 갈 수 있는 어떤 너무 지난한 작업이었고, 내부적으로 기록유산으로 가는 것이 더 타당하고 내용성도 있다, 이런 내부적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를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이제 저희의 경우에는 이게 여러 가지의 말하자면 구성원들이 있고 이해 당사자가 있고 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학술연구분과에서는 이제 동학농민 전공자와 또는 연구자가 됐고, 대외협력분과에서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사업을 하는 단체, 그리고 천도교, 그 다음에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족, 그리고 이제 유네스코 기록유산 관련, 이렇게 해서 분과를 성립하고, 그 다음 행정지원분과는 저희가 재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문체부가 저희 이제 지도 감독하는 기관이고, 또 저희가 있는 지역이 전라북도이고 또 정읍시고, 그래서 이런 행정기관과 연대해서 그들과 같이 했고, 실제는 이제 그 주제와 내용을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학술연구분과에서 중심이 돼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 2015년도에 신청서 제출했는데 되지 않았고, 다시 이제 16년, 17년 저희가 다시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해서 2017년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7년에는 저희가 세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 일본 포함한 그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고, 2017년에 이제 문화재청이 선정을 했는데, 그래서 11월에 수정 제출까지 했는데 지금 유네스코의 상황 때문에 안 돼서 아직 저희도 과제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번 학술 세미나를 통해서 그동안 저희가 진행되어 왔던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향후 과제 어떻게 이것을 해서 실질적인 결과물을 가져오고 앞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또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는 문화재청이 제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동안의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대상 목록을 추가하고 또 보완하는 작업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용의 측면에서는 앞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저희가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세계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동학농민혁명을 세계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